30대 당대표의 탄생은 파격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당대표로서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어떤 그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말로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저는 토론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유튜버 세계관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의 정적 행보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프락치기 때문에 노원병에서 3번 선거 떨어져가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이제는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문재인에게 들어바치려고 한다, 뭐 이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해선 제 세계관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걸 보고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걸 보고 또 받아들여가지고 유튜버들은 또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낼 겁니다. 30대 당대표의 탄생은 파격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어진 책무를 엄중하게 느끼고 제 업무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그런 공적인 사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이기적인 관점에서라도 대선 승리 외에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정치적 지향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대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에게도 매우 익숙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의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인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시청 시간을 극대화하고 그에 따른 광고 매출을 얻어가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최대한 다양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당의 목표와는 아주 다릅니다.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개념들이 태동했습니다. 통합만 하면은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모두 조작이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이런 비과학적이고 다소 주술적인 성격까지 있는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지지층이 늘어날수록 정권 교체와 대선 승리는 요원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 단일화,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그 유튜버들이 그렸던 시나리오가 맞아들어갔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결과에 반대를 예측했고 항상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인 100만 구독자 유튜브 시청자들은 인구의 2%가 채 안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당의 노선을 정렬하겠습니다. 저는 곧 선출될 우리 당의 후보와 손을 맞잡고 공세적인 전략을 통해서 정권 창출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와 질서이고 대중영합주의와 선동가들 사이에서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산업화에 대한 전체주의적 향수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과거의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지키고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하고, 새로운 과제는 꾸준히 앞으로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30대가 보여줬던 우리 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아직까지 견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생한 광우병 사태 속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잃어버린 뒤 퇴임 시점까지 다시는 그 지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율에 따르는 것은 그보다 높은 기대치입니다. 정말 4번의 선거 패배 이후에 한 번 이겼다고 저희가 자만하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 위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가 제안하고 약속했던 변화 중에서 가장 많은 조직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왜 지방선거와 관계 있는 이슈를 자꾸 언급하냐는 타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애초에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은 당원들이 거만한 모습을 버리고 당협위원장을 위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기득권에 물든 정치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변화일 뿐입니다. 저는 대표가 된 뒤 대표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대변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이준석 지난 관훈 토론에서 언급했던 하부 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 개혁을 완성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토론을 항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오셨습니다. 어제 대통령 후보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통령 후보들, 우리 당의 8분의 후보들 모두 다 개성이 참 독특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제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어제 보셨겠지만 부동산과 같은 민생 정책부터, 그리고 또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같은 최신 산업의 어떤 이슈까지 다 섭렵하고 있는 우리 주자들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정치 현안 중에서 또 우리 당원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제들 아주 매너 있게 토론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경선 기간인 만큼 그 부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일 동안 잘한 일과 후회되는 것을 한 가지씩만 뽑아보면 어떤 것이 있겠고, 또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점수를 100점으로 줬더니만은 오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매기는 점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결국엔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제 앞에서 우리 당을 이끄셨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사실 선거에 임박하는 시점까지도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당내 구성원들의 완벽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내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승리의 장수로 기억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그 과정이 저 개인에게는 상처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관된 개혁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당이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지점들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형태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의 비용 구조, 정당의 인사 구조, 정당의 운영 구조,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언론인들께서 하나하나 기사화하진 못하셨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선거를 승리하게 된다면은 제가 국민께 또 소상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 위기나 후보들 간 과정에서 이번 상품들의 표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건지 저는 제가 사실 지난 8월 초중순부터 제가 사실 이 경선 과정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사실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인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8월 말 9월 초까지는 제가 그런 경선 룰이 정해지고 경선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다소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내에서 강하게 추진하던 그런 어젠다들이 다소 관심에서 멀어졌던 측면이 있고 그런 어떤 개혁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또 정치에서 멀어지는 계기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당의 후보들께 다시 한번 또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20대 30대의 지지를 일시적으로 득했지만은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하게 하려면은 더욱더 우리가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주민등록 통계상의 비율로 조정된 그런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믿을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진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환호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바라봐 주시오. 각 후보별로 어제보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오늘 그 후보 유세장에 참여했다면은 그 후보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제 보였던 젊은 사람보다 더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다소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인식으로 매일매일 선거운동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을 건드리면서 20, 30대에게 현안들을 뭐 알려주면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신 건지 또 개인적으로 전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조국 의혹 발언이라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의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정치권이 발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축적된 수요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초반에 선거들이 있어가지고는 소위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중심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슈마저도 후보들이 피상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것을 갈등 그 자체로 놔둘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이제 제시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젠더 갈등이라는 현상에 대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당제라는 제도적인 부분, 정치권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활성화하고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의미를 가진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치 또는 개선 방향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확대 방향에 대해 가지고 활발한 토론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대안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젊은 세대 중에서도 보면은 목소리가 아주 큰 젊은 세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조용하게 자신의 관심사를 가져가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언급했지만은 오늘 아까 언급했지만은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블록체인 이슈 이런 것들도 선거 과정에서 누구나 언급하겠지만은 단순히 그것을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문제로만 치환해서 보는 것은 또 젊은 세대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피상적으로 키워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상대당의 후보가 젊은 세대에게 그 많은 용어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 후보들이 반추해보면서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도 토론하면서 했던 입장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야말로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또 본인이 또 법률가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그 갖고 있던 관점들이 이제 결합돼서 낸 의견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저는 토론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관점들은 충분히 어제 평가할 만한 그런 쟁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점 어떤 게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예,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선거라는 것이 아니면은 투쟁이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승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종교 전쟁 이럴 때도 보면은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정치의 영역에 보면은 약간 미신적인 요소들, 아니면 그냥 승리에 대한 절박감만으로 그냥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인가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궐선거에서 젊은 지지층이 편입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겼다는 분석을 맞다고 전제한다면은, 그 젊은 지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저희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젊은 지지층이 실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한 40%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구조사 결과에서 뭐 일부 집단에선 72.5%라는 지지율까지 받아냈다는 이제 분석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럼 이쯤 되면 고민해봐야 됩니다. 72.5%가 나온 이유가 혹시 그 선거에서 상대당 지지층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지지층만 나와가지고 나온 투표율인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투표율 데이터랑 우리 지지율 데이터를 곱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면은 아주 박빙 수준이거나 아니면 최대 5%까지 지는 조사 결과로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세만 놓고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채널 수도 제약되어 있고 아니면 언론사의 수도 제약되어 있었을 때는 사실 그 언론사가 양쪽 진영의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양쪽의 이슈를 다 이렇게 대중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말 그대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는 문화로 진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 효과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왜 이준석인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냐, 민주당 프락지 아니냐, 이런 식의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은 당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심각성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선거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김성을 요구하시고 당내 조사는 좀 미적되고 있다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예, 기본적으로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07년 선거에서도 2012년 선거에서도 비슷한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그런 조직에 몸을 담고 활동하셨던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4명의 팀장을 선임했지만은 이 팀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아니면은 뭐 공보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고 실질적으로 단장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고 있는 내용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당내 조사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주체들의 의견을 이미 경청한 상태이고, 다만 그래도 제가 어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미궁 속에 빠져있는 부분은 그 문건이 생성된 뒤에 과연 김웅 의원만이 유일한 경로로 당에 유입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께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그 고발 사주 또는 그런 어떤 제안이라는 것이 김웅 의원이라는 단일 경로를 통해서 매우 강한 어떤 압박이 들어오거나 했다면은 실제로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4월에 어떤 구체적인 행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입수되고 난 뒤에 김웅 의원의 전달 이후에 당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8월이 되어서야 어떤 그런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 자체가 어떤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는 좀 더 분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문건의 생성 주체가 누군지 같은 경우는 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건이 진짜 검찰이라는 공기관에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주체가 생성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그 경로 중에 하나로 검찰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 문건의 성격이 규정되어야지만이 이 사건을 저는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제가 토론에서도 송영길 대표와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지만은 우선 당의 주체들에 대한 조사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당에서 그 문건 또는 그 문건을 기반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당내 주체들은 그러면은 그 문건이 검찰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했느냐? 저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문건을 언론인들께서 보셨겠지만은 문건에 뭐 검찰이 만듦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계속 소통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생성 주체가 될 수 있는 검찰 쪽에서 빨리 김호수 총장께서 조사를 진행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딱히 그쪽보다 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윤리 구성도 잘 안 되고 좀 부정거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그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민주당은 뭐 의원 개인이 공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문 그대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8분의 의원에 대해 가지고 원문 공개를 한 상태인데 저는 저희가 지도부에서 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는 아니 이렇게 부실한 조사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 때는 그에 상응할 만큼 권익위의 자세한 조사 결과나 이런 걸 근거로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또 저희 원내 지도부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건 정말 어떤 징계 근거로 삼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것이 종이 한 장 또는 한 장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권익위 스스로 공언했던 7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넘어선 범위의 조사들도 있어가지고 애초에 그 12명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국민에게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빠른 시점에 저희도 그런 어떤 조치들을 판단했는데 하지만 도저히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법 원칙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양식에 근거해 봤을 때 송석준 의원님의 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의 창고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정략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유관계가 전혀 있지 않거나 본인이 거래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권익위의 조사 결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도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국민들에게 공언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징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윤리 구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제가 기자님들께 오늘 이실직고를 하자 그러면은 제가 아주 존경받는 법관 출신의 그런 어떤 윤리위원장 후보 한 분을 제가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당내 징계의 수요가 누적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다소감의 부담을 느끼시고 이제 고사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휴 중으로 또 더 훌륭한 분을 선임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해서 꼭 언론인들께 이른 시점에 그 윤리위원회 구성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페인거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해명이라든지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해명이 불충분했을 뿐더러 그것이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던 것에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와 과거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협박성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정치 개입의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께서 따로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의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위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주요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국정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신 분이 아닐지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다른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당이 책임질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이 건이 이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정검유착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만 저희가 상황을 조금만 치환해 보면은 그 검찰도 결국에는 행정부 소속의 이제 기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꼭 공익제보라는 말을 붙이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실제 문서상에 그것이 검찰에서 나온 문건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행정부 기관에서 들어오는 제보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김웅 의원이 그 당내에 전달했다는 경로라든지 아니면 정정식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경로라는 것이 그게 같은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로 이후의 당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크게 지금 문제될 상황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어쨌든 그런 어떤 제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야권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재정 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과 국민에게 이런 제보를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내용이 유입되는 상황 자체는 저희 당에서는 여러 번 경험해봤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당에까지 유입되는 경로 속에서 이 전달자들이 어떤 의도와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이걸 전달했느냐, 상황에 대한 인지라는 것은 그냥 좋은 제보로 받아들였냐, 아니면은 타자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당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느냐, 이게 너무 그 사안을 다르게 규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당에 유입된 이유로 그 당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하고 대선까지 지지율 평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예측하는 것이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선을 앞두고 결국엔 세력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의 문제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별개로 어제 제가 백분 토론에서 언급했지만은 민주당에 선출되는 후보가 오히려 대통령의 대체제 또는 차별화된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통령과 강한 결속력을 보이면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하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10% 이하로 내려갔던 상황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1년 전쯤에 아니면 6개월 전쯤에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후반대와 40% 초반대를 오가고 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우리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또 후보가 사실 여당 후보와 맞서는 상황 속에서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막연한 선거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 부정선거 언급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셨던 네. 이전에도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너무 입장을 많이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적 모순을 하나 또다시 지적해드리자면요.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가 기본적인 주장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조작했고, 그리고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는 지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을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 전술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은 그걸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총선은 조작해서 이기고, 보궐선거는 조작을 안 해서 지고, 대선은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다들 조심하자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지층에게 자신의 정견을 알리고 이렇게 또 더 많은 세를 확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인가에 대해 가지고 다소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이게 후보들이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주장하든지 간에 정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예, 제가 뭐 제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확대한 불가이 됐지만 정명도 통합 가능성을 아직까지 유효한지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안 봤습니다, 저는. 예.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인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저희가 꾸준히 표명했고, 그 과정에서 당명 변경이라는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요구 외에는 사실상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안 보고 안 듣는데도요, 가끔씩 제가 국민의당의 소식을 접하는 경우는 국민의힘의 어쨌든 다소 약점이나 아니면은 다소 아픈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국민의당이 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야권 전체의 긴장을 위한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진 그런 지적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공언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에 있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 속에서 저희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세훈 시장님과도 이런 대화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합당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도 서울시정 내에서 국민의당 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저희는 저희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또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3월 9일에도 국민의당이 어쩌면은 스스로를 연립정당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일 수 있을 정도까지 굳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선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다시 제안하지는 않겠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합당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사실 막 중도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최연소 당대표를 한 이준석 정치인의 정치적인 뭔가 성장 지향적 이야기는 어떤 거일지 궁금합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유튜버 세계관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의 정치적 행보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예. 그 지난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의 풀악치기 때문에
노원병에서 3번 선거 떨어져 가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이제는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문재인에게 들어바치려고 한다. 뭐 이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해선 제 세계관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세계관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제가 대선에 그 대선 승리하는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행보를 하고 싶은 그 유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이걸 보고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걸 보고 또 받아들여가지고 유튜버들은 또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간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한 목표, 예, 그거 외에는 지금 머릿속에 없고, 저에 대해서 뭐 종로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방선거에서의 제 역할이라는 것들 또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 참 제가 혼자 멋들어진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치를 길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 오만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그 자체보다도 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서울에 정말 서민들이 거주하는 제 고향인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그래서 상계동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꿈이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가고 싶고, 그게 최대한 빨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항상 국민 여러분을 빼놓지 않고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지난 100일 동안 제가 때로는 좌충우돌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욕먹어가면서, 때로는 제가 또 행복함을 느끼면서 지내온 시간들 너무 감사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 나아진 모습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다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요, 사무처 당직자가 포장을 전달합니다. 유조에서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